안녕하세요. 케미센터장 김기윤입니다. 오늘 장이 오르면서 마감을 했네요. 오늘 금일 3월 3일인데 며칠 전에 한 3천이 깨졌었죠? 그죠? 3천이 깨졌다가 지금 다시 조금 오르고 있는데 지금 뭐 현금 보유 잘 하고 계신가요? 네. 현금 보유해 가면서 계속 매집을 해 나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 매집을 계속 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지금 시장이 막 오락가락 하는데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내 원칙 하에서 계속 투자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네. 뭐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뭐 요즘 핫 이슈죠. 뭐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 얘기하려면 좀 채권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장 흐름 먼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찬가지예요. 요즘 뭐 시장이 대부분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다우존스도 좀 어느 정도 빠졌다가 반등했고, 뭐 나스닥, S&P, 반도체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가장 많이 빠졌던 이유가 이제 채권의 하락. 채권이 하락한 이유는 결국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다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환율을 보면은 뭐 요 근래에 다시 환율이 좀 오르긴 했는데 계속 오락가락하죠. 우리나라는 계속 지금 뭐 한 뭐 1240 뭐에서 몇인가요? 한 1000, 1010까지 그냥 왔다 갔다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율만 봐서는 지금 뭐 시장이 어떻게 뭐 위험하다 이런 걸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고요.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는 뭐 환율에 대한 우리나라 채권이 워낙 뭐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이렇게 환율적으로 봤을 땐 크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인플레이션인데 뭐 오바해서 뭐 어떤 사람은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다. 그래서 문제는 인플레이션인 것 같아요. 예, 인플레이션인데 뭐 연준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뭐 국채 시장은 뭐 주시 중이다. 주시 중이지만 뭐 아직까지 뭐 인플레가 목표 달성을 하려면 3년이 걸릴 수 있다. 뭐 이게 목표 달성이라는 거는 이제 중앙은행 연준에서 이제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율이 있는데 비율이 있는데 그게 이제 2%예요. 2%.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2%를 넘어가야지만 뭐 금리를 올리지 말지를 생각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뭐 그게 3년이 걸릴 수도 있다. 지금 뭐 그냥 단기적인 뭐 상승이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거든요. 뭐 시장이 뭐 원체 지금 변동성이 크니까 뭐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 뭐 변동성을 잡는 게 얘네가 해야 될 일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만 어쨌든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좀 많이 하락했던 증시가 이제 다시 이제 좀 오름세로 좀 돌아오긴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경기부양책이 이제 상원을 통과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죠. 물가 상승률. 그래서 지금 물가 상승, 물가가 많이 상승을 할 거다라는 얘기가 요즘 가장 핫 이슈죠. 근데 말 그대로 뭐 그럴 확률이 크죠. 왜냐하면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풀었으니까. 그죠? 우리가 증시가 계속 우상향을 하는 것처럼 증시는 우리가 과거부터 멀리 보면 멀리 볼수록 물론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계속 우상향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자산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상대적으로 통화, 돈은 계속 늘어나야 되는 게 이 자본주의의 습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간에 보면은 위험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연준에서 하는 것도 뭔가요? 매년 아까 얘기했죠? 목표 물가 상승이 2%다. 꾸준히 2%, 2%, 2%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경기부양 정책을 펼치는 게 돈으로서 통화 정책을 통해서 경기부양 정책을 펼치는 게 미 연준 그리고 우리나라 치면 한국은행이 해야 되는 역할인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역할에도 한계가 봉착했다.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 채권 투자하는 사람들의 시장 시나리오는 이럴 것 같아요. 지금 뭐 한계에 다다랐다. 통화 정책이. 기준금리가 지금 0.5죠. 근데 미국의 기준금리는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아는 얘기지만 기축통화잖아요. 기축통화. 기축통화인데 이 통화량을 조절하는 게 사실은 금리거든요. 이 금리로 그러니까 이제 장기채에 들어있는 장기국채에 들어있는 국채를 이제 사고 팔고 하면서 이 금리를 조절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걸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양적 완화. 양적 완화라고 하는데 이거를 사서 뿌려야 되는데 이걸 사게 되면은 산다는 건 결국 돈을 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뿌리면 뿌릴수록 이 통화량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국채의 가격을 유지해야 되니까. 가격이 유지가 돼야지만 이 금리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거는 너무 다 얘기하면은 오래 걸리고 하니까 이거는 3월부터 진행하는 이제 기초학습을 들으시면 아마 디테일하게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0.5밖에 안 된다. 그래서 더 이상 양적 완화 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죠. 왜냐면은 기축통화라는 게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0.5인 것도 사실 마이너스인데 엄청 낮은 건데 뭐 사실 준기축통화라는 뭐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사용은 하지만 기준이 되는 통화 자체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채권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반등을 했잖아요. 살짝 반등을 했는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200조래. 2000조 미국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켰죠. 그래서 2000조가 더 풀린다는 건데 얘네들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2000조가 더 풀리면 결국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결국은 오는 거 아니냐. 아무리 재정 정책 한다고 해도 니네가 재정 정책 할 수 있는 양도 한계가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재정 정책은 항상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래서 2천억이 통과가 됐는데 마찬가지로 뭐 지연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 금리는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돈이 더 많이 풀렸으니까. 사실 양적 완화,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이나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둘 다 뭐 돈 늘어나는 건 똑같다고 보셔도 돼요. 하지만 이제 통화 정책 같은 경우는 채권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조절하는 거고 이제 여기다가 재정 정책이 더해지면 이제 채권이 더 늘어나는 거죠. 왜냐면 국채를 더 발행을 하는 거니까 국채 양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자본주의는 어떻게 보면은 빚잔치입니다. 빚잔치. 예,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백신 효과인데 이거는 이제 효과가 나서 이제 면역이 생기면 앞으로 경기 부양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돈은 미친 듯이 풀렸는데 사람들이 이제 기저 효과로 막 소비를 막 심하게 할 거 아니냐. 그러면 급등할 거 아니냐. 물가 상승이 급격히 일어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기준금리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파월 의장이 자기는 앞으로 3년 동안은 기준금리를 변동을 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는 얘기했지만 어쩔 수 없이 시장금리,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이 가상금리라고 하는데 이 가상금리는 지금 오르고 있죠.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빚이 그 가계빚이 한 1,700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만일에 이제 가계빚이 이게 변동금리니까 이 금리가 예를 들어 오르면 기준금리가 안 오르더라도 가상금리가 오르면 사실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알고 그래서 빚은 웬만하면 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킨다. 인플레이션이 되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연준도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최대한 쉽게 설명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초학습을 들으시면 아마 이 얘기가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말 그대로 보면은 지금 뭐 한국도 지금 이제 BEI라고 하는데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계속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2%로 오를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가장 중요하죠. 인플레이션율이 가장 중요한데 얼마 전에 이슈가 됐던 게 이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10년과 5년물인데 당연히 10년물의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야 되는데 얼마 전에 역전을 했어요. 그래서 5년물이 더 높고 중요한 거는 5년물이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비율이 2.43이에요. 2.43. 2.43 그리고 10년물이 2.2. 그러니까 5년물이 더 높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오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시장은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갑자기 왜 기축통화를 갖고 왔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하거나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기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사실은 달러죠. 예. 이 달러의 향방에 따라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정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달러의 흐름을 보는 게 또 환율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래서 지금 환율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건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무엇이랑 많이
연관이 돼 있냐면 금리랑 가장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금리.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 10년물 국채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대출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금융이 하는 가장 큰 역할은 대출이잖아요. 대출을 해줌으로 인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풀고, 그리고 그 유동성을 조절함으로 인해서 이 경기 상황을 조절을 하는 건데,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는 건 뭘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여기 보시면 10년물의 인플레이션율이 약 한 2.2가 될 거래요. 2.2. 근데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약 1.4였나? 4에서 한 5 정도 돼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돈보다 인플레이션율이 더 높아지면 사실 내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거든요.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데 나는 예를 들어서 은행에 내가 국채에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해봐야 요거밖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실 사람들이 투자를 할까요? 투자를 안 하겠죠. 그럼 뭐 할까요, 사람들이? 차라리 투자하느니, 그러니까 나 그냥 뭐 물건 살래. 왜냐면 가격이 올라가니까 오르기 전에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나는 뭐 여기서 살래. 여기서 살래 하겠죠?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도 오르기 전에 사는 게 중요하듯이 똑같은 심리예요. 그 전에 사겠죠. 그럼 더 전에 사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더 오르겠죠. 그러면 이걸 막기 위해서 연준은 무엇 하냐? 이 국채 금리에 상응하게끔, 왜냐면 이거 국채 금리가 1.4나 5밖에 안 되니까 국채 금리를 발행할 때 뭘 해야 되냐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금리를 올리는 척도가 기준금리예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기준금리는 결국은 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뭐 10년물에서 뭐 예를 들어서 8년물, 뭐 5년물, 뭐 4년물, 3년물 하면서 단기적으로 쫙쫙쫙쫙 올라가면서 이게 기준금리까지 올라가는 역할을 기준금리까지 올라가게끔 되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이거는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아까 2.2였잖아요. 5년물은 2.4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10년물 국채가 1.4에서 5밖에 안 되는데 이걸 갖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팔겠죠. 그러니까 10년물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데는 이런 이유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작용을 통해서 기대 인플레이션, 아까 말씀드렸죠. BEI는 대출 금리 상승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왜? 결국은 대출을 해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였어요? 10년물 국채 금리였죠. 그럼 이 국채 금리가 오른 만큼 얘네들은 가상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은행은 절대 손해 안 봅니다. 예, 그러면 대부분 변동금리죠. 그래서 빚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준이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이렇게 계속 꾸준히 이렇게 올리면 돼요. 올리면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왜? 자본주의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어떻게 올라갔을 때? 급격하게 갑자기 빡 올라갔을 때. 이럴 때 뭐가 터진다? 금융위기가 터진다. 지금까지는 금융위기가 안 터졌어요. 쉽게 얘기해서 뱅크런이 안 일어났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율이 갑자기 이렇게 팍 상승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은행들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오름으로 인해서 부도가 나는 회사 아니면 개인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돈이 유통이 갑자기 탁 끊기면 아마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 뱅크런이 터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미연준이 금리를 인상할까? 그리고 그 인상을 하면 그게 언제가 될까가 중요한 거고 뭐 시장은 아까 뭐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보통 뭐 올해 뭐 3분기부터 뭐 올린다고는 하는데 이것도 뭐 아까 말씀드렸죠? 의장은 이런 생각 없다. 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해가 돼요.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만일에 금리가 인상이 된다. 그러면은 뭔가요? 환율이 상승하는 거죠. 환율이 상승한다는 건 뭐예요? 달러 가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 퍼져있던 돈들이 미국으로 다 들어가겠죠. 그죠? 지금 전 세계에 약달러였을 때 이게 이제 달러 캐리 트레이드라고 해요. 엄청나게 자산이 많이 올랐죠. 그죠? 엄청나게 자산이 많이 올랐는데 이제 금리가 상승으로 인해서 싹 올랐던 자산을 딱 팔아치우고 미국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양털깎기라고도 합니다. 양털깎기. 그래서 지금 양털깎기가 시작됐다 하는 얘기가 다 이런 얘기인데 그건 아직 몰라요. 예.
그럼으로 인해서 뭐 증시가 폭락 아니면 부동산 폭락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사실 부채율이 높은 게 위험할 수 있죠. 한국 같은 경우. 근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다 높기 때문에 이거는 뭐 더 지켜봐야 되고 지금의 금융은 과거보다 너무 많이 연결고리가 더 디테일해졌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미국만 산다고 해서 뭐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뭐 물론 결과론적으로 미국이 마지막으로 죽겠지만 미국도 그렇게 할 확률은 적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이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셨다시피 지금 엄청 많이 떨어졌죠? 그죠? 지금. 이게 10년물이거든요? 10년 국채 가격인데, 가격이 엄청 많이 빠졌어요. 그죠? 내가 이 가격에 샀으면, 이 가격에 사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현물 시장에서 이 가격에 예를 들어서 내가 채권을 샀으면 예를 들어 지금 예를 들어서 0.5의 수익률이 났는데 가격이 더 싸졌으니까 이거 10년 동안 들면 상대적으로 수익은 더 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수익률은 오른다. 금리는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요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더 디테일한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죠. 수익률이 오르니까 금리가 오르죠. 그죠? 지금 투자를 했을 때의 수익률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죠?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게 1.4다. 근데 아까 기대 인플레이션은 얼마였어요? 2.2까지 갔다. 같은 10년물인데. 그죠?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반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이게 CPI라고 해서 이제 핵심 인플레이션 지수거든요. 이게 이제 음식이라던가 에너지, 이제 석유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거를 배제한 인플레이션율인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오르진 않았어요. 보면은 1.3이에요. 지금 1.3. 그래서 이제 연준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대처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기준금리는 한 1.4 이 정도 됐었죠. 10년물이.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바뀐다 이런 얘기고 인플레이션은 평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평균을. 지금 갑자기 상승한다고 해서 그렇게 대처할 게 아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균적으로 한 3을 유지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시장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다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차트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여기 보면은 말 그대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따라가죠. 뭐가? 여기 보시면 인플레이션율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따라가거든요.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이 일어나면 거기에 따라서 금리를 올립니다. 예. 그죠? 금리는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왜? 그게 올라야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예. 돈이 계속 돌아야 되는데 이 돈을 계속 돌게 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거죠. 연준도.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죠. 지금 기준금리는 0.5인데 여기 0.5인데 지금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올릴까 아니면 유지할까를 지금 연준은 고민할 거예요. 왜?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걸 싫으니까. 점진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목표니까.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비단 지금 코로나 사태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역사를 한번 보면 과거에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그 석유 파동이 있었을 때도 보면은 이 당시에도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금리를 미친 듯이 많이 올렸거든요. 이 초록색이 금리인데 이 급격한 금리 상승은 사실 보시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위기들을 항상 야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급격하게 올리죠. 그래서 북미 저축 대부조합 파산 사태까지도 이루어졌고요. 왜냐하면 돈이 안 도니까. 갑자기 올리니까. 그래서 이 시기가 언제 올릴 것인가, 이 시기가 연준에서 가장 고민하는 거거든요. IT 버블 때도 마찬가지예요. 급격한 금리 상승을 일으켰고 모기지 사태 때도 마찬가지죠. 왜? 인플레이션이 오르니까 거기에 맞게끔 올릴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이거를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제까지 이제 연기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연기시킬 수. 이게 가장 큰 고민인데, 보면은 항상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높은 비율로
금리를 인상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금리 인상은 사실 그 경제 성장이랑도 좀 연관이 있는데, 경제 성장이랑도 연관이 있는데 사실 요즘 보면 못 올리죠. 예, 못 올리고 있어요. 왜? 그만큼 또 인플레이션도 일어나지도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올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물론 언젠가는 올려야겠죠. 올려야 되는데 그게 언제일까? 이게 지금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년 동안 뭐 안 올릴 거다 기준금리를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제 실업률에서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지금도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 과거보다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실업률이 뭐 더 빠지거나 더 떨어졌을 때 실제적으로 경기가 정말 좋아졌다라는 신호가 왔을 때 뭐 연준이 어떤 반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가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뭐냐? 그래서 항상 저희가 말씀드렸죠. 자산종진에서 말씀드린 게 뭐냐? 현금 보유 비중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전체 포트폴리오를 넓게 보고 그 여러 가지 자산들을 매입해 나가라는 거죠. 그죠? 현금 갖고 있고 요즘 계속 채권 얘기하죠. 그리고 펀드도 그죠? 채권의 비중을 좀 높였죠.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설정을 해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터졌을 때 항상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라.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여기 보시면 항상 어떤 위기가 터지면 항상 제자리를 찾아갔잖아요. 위기는 항상 단기적으로 터집니다. 단기적으로. 그죠? 굉장히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적인 충격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채권도 갖고 있어야 되고 현금도 갖고 있어야 돼요. 왜? 더 사야 되니까. 괜히 그냥 현금을 갖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건 사실 금리의 인상시키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그만큼 금리를 연준도 인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금리 인상은 돈의 값이 인상되는 거거든요. 그죠? 돈의 값이 인상되면 상대적으로 내가 현금을 갖고 있으면 뭐 현금에 대한 가치가 인상이 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물론 우린 자산을 사야겠지만 이것 때문에 갖고 있으라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만 왜? 돈을 걷어들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퍼졌던 돈을 걷어들이는 행위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은 빚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쥐약인 거죠. 예, 그쵸? 그래서 마찬가지로 돈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갔다가 이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투자 원칙은 장기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멀리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흐름을 집중을 해야 돼요. 그죠? 이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이게 유통이죠. 예. 유통가는 이런 시장의 흐름을 캐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과 같은 실업률에 지금 사실 경기가 확실히 좋아졌다라고 보여지는 건 없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뭐 10개월째 뭐 무역 수지는 흑자래요. 근데 뭐 개인들은 다 죽어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누군가 죽으면 누군가는 흑자를 보는 거예요. 결국 돈은 흐르는 거예요. 마찬가지 개념인 거거든요. 뭐 항상 소장님이 말씀하시죠. 풍선 효과. 어디를 쫙 누르면 어디는 더 커지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의 이 실업률에 금리를 인상한다는 게 가능할까라는 거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투자를 하는 원칙에도 어느 큰 공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지금 하는 이 팽창 정책, 그죠? 돈 푸는 정책은 결국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켜 왔습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2008년 이후에 이렇게 물가 상승이 안 일어난 적도 없어요, 사실. 2% 넘기가 정말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쌓이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지금까지 뭐 2008년부터 지금 거의 약 10년간, 뭐 12년간 안 일어났으니까 물가 상승이 결국 안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의 상황은 너무 변동성이 크니 항상 보수적으로 그리고 내 원칙에 한해서 현금 보유 비중 생각하면서 계속 매집을 해 나가시라. 매집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오늘도 매집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원칙에 한해서 떨어진 기업들은 계속 조금씩이라도 매집을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이해가 잘 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계속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뭐 채권도 채권이고, 그리고 요즘 기업들 보면은 뭐 유상증자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상장 폐지가 되는 사유도 많고, 그리고 정지가 되는 기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재무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마른 회원님들은 꼭 기초학습을 신청하셔서 같이 좀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